요양원 알아봤어. 집 팔면 얼마나 나와?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성호는 눈을 떴다. 40년간 회사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 대신 손자 준호의 등교 준비가 그의 하루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우유 어디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잠깐만. 금방 따라줄게. 성호는 서둘러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주며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응. 할아버지도 고생 많으세요. 준호가 문을 나서자 성호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작아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8살 손자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족이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은 이미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성호는 그들의 아침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현관 앞을 쓸었다. 아버님, 저희 늦어요. 준호 학교는 부탁드려요. 혜진이 급하게 인사도 없이 말했다. 그래, 걱정 말고 가거라. 대답은 이미 닫힌 문에게 하는 것이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다. 성호는 식탁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우려 마셨다. 퇴직 후 2년째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40년간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나섰던 자신이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마트 할인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나섰다. 카트를 끌며 성우는 꼼꼼히 가격을 비교했다.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지금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했다. 달걀, 우유, 쌀, 고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카트가 채워졌다. 이것도 사야겠다. 준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우유를 하나 더 집어들었다.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의 부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성호 씨 요즘 어때요? 집에서 편하게 쉬시나 봐요. 그냥 손자 봐주고 집안일 거들고 그래요. 아이고 복 받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남자 흔치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르며 성우는 헉헉거렸다. 예전엔 전혀 힘들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숨이 찼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만했다. 오후 2시 준호의 하교 시간. 성우는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는 유일한 할아버지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할아버지, 준호가 뛰어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간식을 준비해주고 숙제를 봐주며 성우는 하루를 보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언제부턴가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어깨는 구부정해졌다. 괜찮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성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 내외는 피곤해 지쳐 말이 없었다. 성우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오늘 마트에서 좋은 고기 있길래 사왔어. 민수 좋아하는 갈비야. 아, 네. 고생하셨어요.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밤 10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성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한켠에는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40년간 성실히 일했던 증거들이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누군가 고마워하는 사람은 8살 손자뿐이었다. 그래도 성우는 스스로를 달랬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다행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성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직은 아버님,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보니까 구석에 때가 그대로 있던데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던 손을 멈췄다. 어제 1시간 넘게 구석구석 닦았던 화장실이었다. 아, 미안하다. 다시 해볼게.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찬장 정리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릇 위치가 맨날 바뀌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간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였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민수야, 오늘 회사 어땠어? 성우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냥 그렇죠.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답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별로요. 아버지, TV 소리 안 들려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다. 언제부턴가 민수는 아버지를 귀찮아했고 대화보다는 혼자 있기를 원했다. 오후에 준호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다. 다른 학부모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다. 준호 할아버지시죠? 항상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당연한 일이죠. 요즘 이런 할아버지 정말 드문데요. 며느리분이 정말 복 받으셨네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그 말을 혜진에게 전했다. 혹시 기뻐할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오늘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가 그러는데 당신이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 혜진은 딱히 표정에 변화 없이 답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요즘 시아버지들 중에 이 정도로 해주시는 분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우의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성우는 온 마음을 다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혜진이 선호하는 나물 반찬들, 준호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2시간 넘게 부엌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밥 먹자. 성우가 식탁을 차리며 가족들을 불렀다. 식탁에 앉은 혜진은 반찬을 하나씩 젓가락으로 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 이 나물 너무 짜네요. 소금 조절 좀 해주세요. 아,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된장찌개도 뭔가 밍밍해요. 다시마 우린 물로 하셨어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좋은 다시마를 사서 정성껏 우렸던 국물이었다. 민수는 묵묵히 밥만 먹을 뿐 아버지의 요리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은커녕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계란말이 맛있어요. 준호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준호 생각하며 만든 거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성우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인가? 다음 날 아침 빨래를 널던 성우는 혜진의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 우리 시아버지, 집안일은 잘해. 근데 좀 답답해. 맨날 우리한테 말 걸려고 하고. 솔직히 귀찮을 때가 많아. 그래도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니까 참는 거지. 성우의 손이 떨렸다. 빨래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다. 그래도 참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녁에 민수와 둘이 있을 때 성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민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답했다. 별로요.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다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성호에게 정중한 거절로 들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성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그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 성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하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호의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고 밀린 빨래를 마저 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성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다시 누웠다. 하지만 준호의 아침을 챙겨야 했다.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었고 전날 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줘야 했다. 성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도시락 어디 있어요? 준호가 활기차게 물었다. 여기 있어. 성호는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준호를 학교에 보낸 후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40년간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퇴직 후 2년간의 과로,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소외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오전 10시 빨래를 널다가 성호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가슴을 움켜쥔 채 신음하는 성호.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 땀이 흘렀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다.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성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게 됐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어. 병원에. 아, 알겠어요. 제가 바로. 전화가 끊어졌다. 성호는 안도했다. 아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큰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심한 부정맥과 과로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가 있었다. 보호자분이 어디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아들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성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직 못 왔어? 아,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혜진이도 회사 회식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나 혼자서도.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다. 그럼 내일 뵐게요. 푹 쉬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성우는 혼자 남겨졌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하고 있었다. 아들, 딸, 손자까지 와서 걱정하며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입맛 없으시죠? 죽 사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우리 같이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왜 이렇게 혼자일까?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퇴원 절차나 약 처방에 대해 설명드려야 하는데. 아들이 내일 온다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 설명드리겠어요. 밤이 깊어갔다.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아파트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없어도 그들의 하루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오전 민수가 병실에 나타났다. 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 때문이래요. 좀 쉬셔야겠어요. 그래, 알겠어. 민수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다. 아버지, 저 또 회사 가봐야 해요. 혜진이도 바빠서 못 와요. 퇴원하시면 택시 타고 집에 오세요. 알겠어.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들이 떠나고 성우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정말로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아픈 아버지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존재구나. 퇴원길 택시 안에서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였고 집이 있어도 집 같지 않았다. 그 외로움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퇴원 후 사흘째 성우는 여전히 몸이 무거웠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집안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준호의 아침 준비, 간단한 청소, 장보기. 예전보다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혜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느껴졌다. 괜찮아. 조금씩 갈게. 그날 오후 성우는 준호를 데리러 학교에 가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쉬기로 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눈을 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혜진이 함께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성우는 인사하려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아직 무거워 그대로 앉아 있기로 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뭐래? 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대. 지금 팔면 전세금 마련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아. 성우는 깜짝 놀랐다. 자기 집을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혜진이 물었다.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성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 아버님 나이도 있고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 우리가 계속 모시고 살기엔 솔직히 힘들어.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거실에 앉은 성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렇긴 하지.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오면 또 맞아. 그리고 준호도 크면서 교육비가 더 들어갈 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부담이 너무 커. 성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병원에서 퇴원한 자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이 다시 물었다. 요양원 알아봤어. 생각보다 괜찮은 곳도 많더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어. 정말 아버님이 괜찮으실까? 처음엔 싫어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오히려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성호는 믿을 수가 없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하고 퇴직 후에도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집 팔면 얼마나 나와? 혜진이 계산하기 시작했다. 대략 5억 정도? 전세금 3억 빼고 나면 2억이 남지. 요양원비 몇 년치는 충분해. 그럼 우리는 훨씬 편해지겠네.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아버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계시면 우리 사생활도 없잖아. 준호도 할아버지 없으면 더 자유롭게 클 수 있을 거고. 성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고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말을 직접 듣는 순간이었다. 언제쯤 말씀드릴 거야? 혜진이 물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너무 갑자기 말하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래, 다음 주쯤에는 말씀드리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안방 쪽으로 멀어졌다. 성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계획. 그것도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나는 정말 이들에게 짐일까? 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40년간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퇴직 후에는 온종일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봤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배신이었다. 준호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성호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안 오셔서 혼자 왔어요.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맞았다. 아이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늦었구나. 괜찮아요. 혼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울긴. 그냥 눈이 좀 아파서. 아, 그래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 그림 그려서 1등 했다고요. 준호가 상장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성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손자 앞에서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는 사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와 혜진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들은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도려냈다. 돈줄과 짐. 성호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들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대화는 성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준호와 놀아줄 때도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집 팔면 전세금 마련되잖아. 요양원에 보내자.
아버지 없으면 더 자유롭게 클 수 있을 거고. 성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등이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다. 아침 식탁에서 민수와 혜진을 바라보는 성우의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다. 아버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혜진이 말했다. 별일 없어.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그녀의 말에는 진짜 걱정이 아니라 혹시 또 병원비가 들까봐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성우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괜찮아. 점심 준비를 하면서 성우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것도 이들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일 뿐이구나.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짐일 뿐이구나. 할아버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준호가 뛰어와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어줄까? 네, 할아버지,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순수한 손자의 말에 성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성우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다. 민수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첫 월급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들, 민수의 결혼식 사진들. 이때는 정말 가족이었는데. 사진 속의 민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 눈빛이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자신이 짐이 되기 시작한 걸까? 성우는 통장을 꺼내봤다. 4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쫓겨나다니. 저녁 시간 성우는 일부러 늦게 식탁에 나갔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아버지, 진짜 어디 안 좋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성우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다. 요즘 좀 우울해. 아, 그래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운동이라도 하세요. 그뿐이었다. 왜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성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성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다. 퇴직 후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게 됐다. 40년을 뭐 했나?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돈과 노동력만 필요했을 뿐이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바보였어. 완전한 바보였어.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일방적인 환상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성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아버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혜진이 어색하게 물었다. 그래, 네, 뭔가. 무섭다고 해야 하나.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 이대로는 안 돼.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했다. 배신당한 분노, 무시당한 상처, 이용당한 억울함이 그의 가슴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성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고. 그 불길 같은 결심이 그의 가슴에서 피어올랐다. 성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 새벽 5시 성호는 일어나 조용히 옷을 입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9시 계정과 동시에 들어가서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정리했다. 예금, 적금, 주식까지 모두 현금으로 바꿨다. 40년간 모은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고 현금 수표로 바뀌었다. 큰 돈을 인출하시는데 특별한 일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궁금해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소였다. 민수와 혜진이 알아본 곳이 아닌 다른 업체였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내, 언제쯤 매매를 원하시나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놀라며 말했다. 그렇게 급하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받으셔야 할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점심 후 성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단,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드릴 수 없게 하고요. 변호사는 세심하게 유언장 작성을 도왔다. 성호는 집 매매대금과 자신의 모든 재산이 준호에게만 가도록 했다. 아들 내외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명시했다. 참고로, 이 유언장의 존재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다. 새 번호로 바꾸고 기존 번호는 해지했다. 저녁 식탁에서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준호가 밝게 말했다. 그래, 예쁘게 그려야겠네. 할아버지도 꼭 그려 넣을 거예요. 성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밤 10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성호는 행동을 시작했다.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에 필요한 옷들만 챙겼다. 40년간 모은 추억의 물건들은 모두 두고 갔다. 이제 그런 것들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다. 준호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준호야. 할아버지가 멀리 가게 됐어.
너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어쩔 수 없구나. 너는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해. 할아버지가. 민수와 혜진에게는 따로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새벽 3시 성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4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한때는 꿈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배신과 상처만 남은 곳이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어디로 가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서울역이요. 새벽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갑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성우는 표를 끊었다. 가장 먼 곳, 부산행 KTX였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기차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처럼 자신도 과거와 결별하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마 자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나 보다. 성우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부산에 도착한 성우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거울 속의 모습은 여전히 늙고 지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실거리지 않을 사람의 눈빛이었다. 성우는 지갑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돈은 모두 준호의 미래를 위해 따로 보관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퇴직금뿐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박성호.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성호로 살아보자. 40년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부산역에서 내린 성우는 곧바로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졌다. 40년간 도시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아닌 현지 주민들만 사는 조용한 곳이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다. 서울에서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공간이 그에게는 궁전 같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자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해방감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 서울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착하실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아이고,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박해요. 성우는 점점 이 작은 마을이 마음에 들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모든 사람이 인사를 건넸다. 일주일 후 성우는 작은 결심을 했다.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항구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임대 팻말이 붙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다. 여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성우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었다. 월 50만 원인데 장사하실 거예요. 작은 포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녁에 회사원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날 바로 계약했다. 퇴직금의 일부를 들여 간단한 시설을 갖췄다. 테이블 4개, 의자 16개, 간단한 주방 시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메뉴는 단순하게 정했다. 라면, 어묵, 순대, 떡볶이, 그리고 소주와 맥주. 4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먹던 서민적인 음식들이었다. 개업 첫날 성우는 떨렸다. 과연 손님이 올까? 60이 넘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한 일은 아닐까? 저녁 7시쯤 첫 손님이 왔다. 30대 직장인 2명이었다. 아저씨, 라면하고 소주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라면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정성껏 끓인 라면을 내놓자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매출은 3만 원이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성호에게는 의미가 컸다.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첫 수입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항구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가끔 놀러 오는 관광객들까지. 사장님, 오늘도 라면 특별히 맛있네요. 사장님, 어묵은 정말 예술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성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40년간 회사에서 받았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인정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서울이에요. 서울 두고 왜 여기 오셨어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아, 멋지시네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포차는 작은 사랑방이 됐다. 손님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성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다. 사장님은 인생 선배시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아시잖아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었다. 어느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성우는 혼잣말을 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보네. 장사를 시작한 지 2달째 성우의 포차는 마을의 명소가 됐다.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무엇보다 성우의 따뜻한 인품 때문이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성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장사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충실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유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손님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우도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밤하늘 아래 바다바람을 맞으며 성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봤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6개월이 흘렀다. 성우의 작은 포차 바다횟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 김 과장이 말했다. 그런가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성우는 라면을 끓이며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 서울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얻은 것은
무시와 배신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고마워했다. 어느 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라면 하나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성우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하나 더 넣고 파도 듬뿍 올렸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은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세요. 성우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주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한참 후 여성이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3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 때문에 빚까지 내서 대학 보내주셨는데 성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종종 포차를 찾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도 연인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도 성우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울에서 찾고 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 하지만 그때는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얻을 수 없었다. 여름이 되자 관광객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성우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사장님, 장사 안 되겠어요. 너무 푸짐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걱정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배불리 먹고 가셔야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이 없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성우는 바닷가에 나가 앉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돌아봤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버림받았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만약 그때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알 수 있었을까? 고맙다. 민수야. 성우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아들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다. 오히려 고마웠다. 아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이 자유로운 삶도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다. 준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유산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아버지세요. 어린 목소리였다. 준호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가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아빠가 할아버지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도 건강하게 자라렴. 할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더 크면 만나자.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한참 바다를 바라봤다.
언젠가 준호가 찾아올 날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직 박성호로 산다.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었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다. 자신만의 길을 찾은 사람의 당당함이 있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더 생겼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다. 바다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건강한 기운이 돌았다. 이게 진짜 나야. 배신당한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성우는 마침내 스스로를 되찾았다. 6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